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버클리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여기 바로 옆에 미금역 쪽에 티맥스 소프트에서 3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에 네이버 와서 친구들 보러 놀러 와서 커피 마시고 뭐 화장실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김상원 교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했던 사이클겐이라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인터넷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데 적혀 있는 게 보면 리버스 프리즈마라고 했거든요. 프리즈마라는 앱 다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을 뭐 반고 후에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그림 스타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폰 앱입니다. 근데 그 프리즈마라는 앱은 사진을 그림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사이클겐은 반대로 모네가 실제로 그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같은 컴포지션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다라고 신문 기사를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아이캐칭하고 좋은 디스크립션인 것 같은데 사실 사이클겐은 이렇게 그림을 사진으로 바꿔주는 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을 때 한 데이터셋의 사진들을 다른 데이터셋의 스타일로 바꿔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클겐을 말 사진으로 구성된 데이터셋과 얼룩말 사진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시키면 이렇게 말 사진을 얼룩말처럼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여름에 찍은 사진들로 구성한 데이터셋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 겨울에 눈 덮인 데이터셋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여름 사진을 인풋으로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눈을 덮어서 겨울 사진처럼 바꿔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찍은 꽃 접사 사진과 DSLR로 찍은 꽃 접사 사진을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면 DSLR은 그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탕이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아이폰 사진에서 찍은 아이폰 사진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된 DSLR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네이버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돌려본 건데 데이터셋 하나는 대선 토론 그 영상 스크린샷으로 구성을 했고요. 다른 데이터셋은 네이버 마음의 소리 웹툰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이 뭔가 좀 더 웹툰 같아졌죠. 되게 그 인물들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나름 만족스러웠는데 뉴스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위에 뭐 김정은, 트럼프, 기타 등등 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한 데이터셋은 연예인들 얼굴 사진이고요. 다른 데이터셋은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린 일본 라면 사진입니다. 그럼 얼굴을 라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형태가 좀 있죠. 여기 보면 머리 모양도 좀 남아있고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사이클겐은 이렇게 한 이미지를 다른 데이터셋의 이미지 스타일로 바꿔주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반대쪽 트랜슬레이션, 반대쪽 그 수정 작업도 동시에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을 다양한 화가의 스타일로 바꿔주는 프리즈마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네의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그 세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화풍인 유키오이라는 스타일로 바꾼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까는 말을 얼룩말로 바꾼 거였다면 이번엔 얼룩말을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여름에서 겨울이 아닌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라면을 얼굴로도 바꿔줄 수 있죠. 뭔가 얼굴이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웹툰을 사진으로 바꿔주는 것도 했어야 되는데 보면 이거는 아마 워낙 어려운 작업이라서 그렇게 잘 진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겐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이클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연구실에서 먼저 진행되었던 필 이솔라라는 포닥 하시는 분의 이전 프로젝트인 픽스2픽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이클겐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픽스2픽스를 설명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걔는 근데 워낙 또 일반적인 거기도 하고 또 너무 걔부터 하면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순서를 살짝 바꿔서 픽스 투 픽스를 먼저 하고 겐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픽스 투 픽스라는 게 그러니까 픽셀을 다른 픽셀로 바꿔준다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사실 되게 간단한 개념의 Supervised Learning Framework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모두 사진이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그냥 컬러 사진을 막 다운받아요. 그리고 뭐 포토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컬러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기 이 흑백 사진은 뭐 이 컬러 사진으로 바뀌어야 돼.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훈련을 계속 시키고 테스트 타임에는 당연히 이 흑백 사진을 주고 어떻게 컬러로 바꿔야 되니? 라고 그 딥러닝, 딥 뉴럴 네트워크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때 로스 함수는 당연히 딥 뉴럴 네트워크가 define 하는 G라는 함수, 그러니까 GX랑 ground truth Y, 이 오른쪽 실제 정답이었던 이미지와의 차이를 최소화해라 라는 게 로스 펑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이렇게 뭐 라벨을 붙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뭐 정답이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붙여줄 필요가 없이 그냥 컬러 사진을 다운받고 그러면 자동으로 인풋인 흑백 사진이 생성되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꼭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바꿔주는 작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또 좀 되게 색다른 데이터셋인데요. 건물 앞부분 사진을 찍은 데이터셋이 있고 그 사진들에 대해서 각각 픽셀별로 뭐 얘는 벽이야, 얘는 창문이야, 얘는 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벨을 한 다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벨만 봤을 때 뭔가 그럴듯한 사진을 건물 앞부분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아까 GX와 Y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Y랑 그 GX를 그냥 픽셀 레벨에서 그냥 뺄 수 있겠죠. 이미지와 이미지를. 그래서 뺐을 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보면 이 인풋이 있을 때 제일 오른쪽이 정답인데 네트워크가 제너레이트하는 이미지 결과는 사실 뭐 저 정도면 나름 잘한 것 같기도 한데 딱 봤을 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뭔가 좀 뿌해 보이고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데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꿔야 되는데 중간에 네트워크가 생성한 결과는 뭔가 조금 그 채도가 낮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진짜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이 흑백 사진만 보고 이 깃털이 무슨 색으로 색칠되어야 되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떠한 답이 나타나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중간값을 골라야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보면 사실 이 벽 라벨만 가지고는 저 벽이 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하얀색인지 뭐 아니면 이런 누런색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값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좀 뿌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볼 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언제나 진짜를 딱 캐집어낼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이거를 사람이 하지 않고 다른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에서 겐이 들어갔습니다. 이 차이를 사람이 직접 이렇게 언제나 포인트아웃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네트워크가 포인트아웃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픽스 투 픽스 설명을 드렸고 이번엔 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좀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그런지 스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계속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겐이랑 살짝 다르게 설명드릴 거긴 한데 지금은 픽셀에서 픽셀로 가는 인풋과 아웃풋이 둘 다 이미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바뀌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흑백 사진을 줬을 때 컬러 사진으로 바꿔주는
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예쁘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G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새롭게 추가된 네트워크의 목적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봤을 때 얘를 보면 얘는 가짜야 라고 말해야 되고 얘를 보면 얘는 진짜야 라고 말해야 되는 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D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D는 뭐가 페이크인지 맞춰야 하는 역할을 하고 G는 그 D를 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가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되게 리얼리스틱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G는 뭔가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는 객체이고 D는 뭐가 위조 지폐인지를 감별해내는 감별사 역할을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전혀 어려운 거 아닌데요. D가 어떤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걔가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페이크의 확률을 아웃풋으로 낸다고 하면 지금 경우에는 0.9라는 건 뭐 90%를 페이크라는 거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에 로그를 씌워서 옵티마이즈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D의 값이 그러니까 D 확률인데 그 확률이 커진다는 거는 되게 페이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그도 증가함수니까 만약에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한다면 D는 페이크의 경우에 확률을 높게 아웃풋하는 제대로 된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실제 사진을 보여줘서 실제 사진이 페이크일 확률도 동시에 아웃풋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럴 때 이 경우에는 D가 아웃풋하는 확률이 1에 가까우면 안 되고 0에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objective를 씌웁니다. 그리고 D의 경우에는 이 objective를 maximize 해야 하는 건데 G의 경우에는 정반대로 D와 반대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aximize가 아니라 minimize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objective로 G를 훈련시키고 이전 objective로 D를 훈련시키면 되는 거죠. 함께 적으면 이런 미니맥스 게임이 되는데 뭐 이거를 이제 영어로다가 또는 사람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위에 적은 것처럼 G가 가장 잘 훈련된 D를 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objective의 포뮬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이게 걔네에 대한 되게 간단한 설명인데 여기서 제 생각에 중요한 점은 G의 입장에서는 로스 펑션이 아까처럼 뭐 이렇게 방정식으로 적은 이렇게 픽스된 그러니까 언제나 정해져 있는 로스 펑션이 아니라 D라는 뭔가 무빙 타겟 그러니까 계속 동시에 같이 훈련되는 무빙 타겟을 이겨내야 한다는 뭔가 좀 다른 로스 펑션이죠. 제 생각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G와 D가 두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아까 그 픽셀 레벨로 이렇게 차이를 디파인 했던 로스 펑션과는 되게 다른 비헤이비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픽스 투 픽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픽셀 레벨 디퍼런스 처음 말씀드렸던 로스 펑션과 이 겐으로 디파인되는 로스 펑션을 합쳐서 프레임워크를 디파인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런 라벨이고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픽셀 레벨 디퍼런스만 가지고는 이런 뿌연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L1과 겐을 합치면 뭔가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뭔가 되게 샤프한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픽스 투 픽스와 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이클 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없으신가요?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클 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픽스 투 픽스의 경우에는 언제나 이렇게 흑백 사진이 주어졌을 때 정답이 되는 컬러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칭 페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페어가 있으면은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상황은 언제나 이렇게 페어가 존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네의 그림을 사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싶다면, 물론 돈이 엄청 많은 회사라면 사진사를 고용해서 모네가 그림을 그렸던 그 장소에 가서 똑같은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페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같은 컴포지션은 아니지만 그냥 사진들은 뭐 플리커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스타일의 데이터셋이 있고 또 모네의 그림같이 다른 스타일의 데이터셋이 있을 때 뭔가 그럴듯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해봐라 라는 것이 사이클겐의 목표입니다. 아까 픽스투픽스에서 로스 펑션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픽셀 레벨에서 이미지의 차이를 디파인하는 로스 펑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겐 로스였죠. 생각을 해보면 겐 로스는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저 그림들을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G가 수정했을 때 그 결과가 그냥 되게 사진처럼 보이면 된다. 우리 타겟 데이터셋에 되게 그럴듯한 멤버처럼 보이면 된다라는 것이 objective인데, 이거는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근데 이 인풋이 있을 때 G가 이 인풋을 무시하고 그냥 이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인풋이 와도 무시하고 이 사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결과는 되게 그럴듯한 사진이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거는 사진이네 라고서 뭐 어찌할 수 있는 방도가 없고, 그러면 겐 트레이닝이 끝나죠. 이렇게 해도 훈련이 돼버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풋 이미지를 무시한다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는지에 상관없이 똑같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되게 재미없는 네트워크가 생성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이클겐의 키의 컨셉트는 G가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는데, 사진으로 바꿀 때 다시 원래 그림이 복구 가능한 정도로만 바꿔라 라는 것이 사이클겐의 키 objective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G가 주황색 방향으로다가 그림을 사진으로 바꿔주는데, 그 바꿔진 결과를 다시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G를 훈련시킴과 동시에 반대 방향의 네트워크 F를 동시에 훈련시킵니다. F는 말하자면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네트워크죠. 그래서 F of G of X, 그러니까 G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F를 적용하면 사진으로 갔다가 다시 그림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값이 원래 그림이랑 똑같아야 된다라고 컨스트레인트를 하나 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픽스투픽스랑 되게 비슷한데 겐 로스가 하나 있고 뭔가 다른 종류의 픽셀 레벨 디퍼런스 로스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을 때, 그림이 있을 때 그 그림을 사진으로 바꿔주고 그거를 다시 그림으로 바꾸는 F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 로스가 디파인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방향 말고 어차피 모든 게 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거는 사진을 모네의 그림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F 네트워크였고, G가 또 그 F의 역함수잖아요. 그러면은 대칭적으로 똑같은 로스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이클겐은 이 두 가지 로스를 모두 다 합쳐서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 방향을 하나 저 방향을 하나 F랑 G를 동시에 훈련시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로스 term이 합쳐진 것이 사이클겐의 full loss formulation입니다. 사실 이렇게 반만 하면 결과가 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F의 목적은 그냥 G가 만들어낸 애들을 그냥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역할만 하는데, 그 자체가 뭔가 그럴듯한 이미지 수정을 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로스를 다 합쳐서 훈련을 시키면 여기서 파란색인 F 네트워크가 G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진짜 사진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걔를 이쪽에 그
위치한 그림처럼 바꿔야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멋진 그 로스 아이디어는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다 이전 프로젝트의 컨티뉴에이션인데 일단 사이클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전에 픽스픽스라는 게 있었는데 픽스픽스는 언제나 페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뭐 그림을 사진으로 바꿔보라든지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막 제안을 하는데 사실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온라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런 사이클 로스를 임포즈하는 거는 그 전에 또 연관이 있는데 다른 연구원인 팅웨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이 이 사이클에 관련된 다른 논문을 예전에 낸 적이 있었어요. 겐이랑은 관련이 없긴 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사이클을 컨스트레인트를 여기저기 넣으면 되게 뭔가 제약이 많아지면서 훈련이 그럴듯해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치려는 게 그렇게 막 번뜩이는 새로운 생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겸손한 답변이신데요. 그리고 그 사이클을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더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 위에서. 네. 그렇게도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클래리파이 하면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진짜의 모네의 그림이 아니지만 얘가 진짜 모네의 그림인 것처럼 한번 치고서 얘를 다시 G를 어플라이해서 또 새로운 뭔가 사진이 되고 이렇게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여러 번 어플라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뭔가 그럴듯한 거랑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인풋 자체가 많이 콜업된 인풋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라디언트가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라디언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사이클겐의 퀄리티가 점점 더 좋아진다면 분명히 그렇게 여러 번 사이클을 적용하는 게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컨텐츠에서 좀 멀어진다는 거죠. 네, 사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첫 번째 사이클에서 돌린 결과만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사실 원래 컨텐츠랑 조금 멀어져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는 형태, 원래 목적이랑 약간 달라지시는 게 아닌가요? 네. 참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게 예를 들면 말 사진을 얼룩말 사진으로 바꿔준다고 할 때 말 위에 승마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얼룩말 사진으로 바뀔 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디파인하는 얼룩말 사진에는 얼룩말을 타고 있는 사진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놔두면서 밑에 있는 말만 얼룩말로 바꾸는 건지 뭔가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타겟 데이터셋에 되게 그럴듯한 멤버로 만들어라 라는 게 지금 사이클겐의 포뮬레이션인데 사실 그게 인간이 정말 원하는 건지는 조금 애매한 면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하신 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네. 오토인코더랑 겐을 같이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오토인코더랑 겐을 같이 합쳤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뭐 누구나 그렇게 뭐 별건 아닌데 제 생각에 오토 인코더는 사진이 있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사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진이 있고 뭔가 우리가 아는 다른 타겟 데이터셋이 중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토 인코더기는 한데 중간에 보틀렉이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되어 있는 오토 인코더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 사이클겐하고 그 SKT 브레인에서 나온 디스코겐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네.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험을 좀 다르게 했는데 여기는 약간 스타일 트랜스퍼는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코겐 같은 경우는 뭔가 도메인을 좀 바꾸는 뭐 그래서 뭐 자동차를 의자로 바꾸는 대신 그 방향성을 좀 유지하게끔 했는데 요걸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그 모양이 정확히 똑같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노하우가 있었는지. 아, 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장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더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림을 이런 조금 더 사진 같은 이미지로 바꿔줄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사진을 그림으로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사이클겐이다라고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이클겐을 트레인할 때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보통 이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꿀 때 그 제너레이터 GL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되게 다양한 결과가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바뀌는데 디스코겐, 그러니까 SKT에서 나온 디스코겐의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뭔가 축약해서 엑기스를 뽑아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우리가 원하는 타겟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보틀렉에서 그렇게 저장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형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되게 급진적인 변화가 많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클겐에서 사용했던 아키텍처는 인코더, 디코더가 아니라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 목표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사이클겐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은 컴퓨터 그래픽을 사진처럼 바꿔보자가 제일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걔는 언제나 그 당시에는 뭐 32픽셀 사이즈, 64픽셀 사이즈 정도였는데 뭔가 더 고해상도로 가보자. 그게 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풋 자체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뭔가 이미 고해상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똑같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 이미지 퀄리티에 더 초점을 많이 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게 처음에는 유넷이라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는데 유넷은 아까 봤던 그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에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그냥 연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디테일이 마지막 레이어까지 바로 고속도로처럼 뚫려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디테일이 훨씬 더 많이 간직된다는 점이 있는데 유넷의 단점은 그 두 데이터셋이 어느 정도 비슷한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림에서 사진으로 간다든지 나름 컨텐츠가 꽤 많이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스킵 커넥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해상도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틀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에는 디테일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킵 커넥션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스킵 커넥션에는 뎁스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생성되는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fully convolutional ResNet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우리가 아는 ResNet 아키텍처가 제 생각엔 9번 들어갔던 아키텍처였는데 이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면 뎁스도 있고 그러면서 보틀렉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을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했던 ResNet 아키텍처가 이미지 퀄리티 입장에서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ResNet의 단점은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보틀렉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또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그 learnable parameter의 수가 좀 적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되게 많은 형태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다시 원래 발표로 돌아가면 그래서 한번 이 포뮬레이션에서 지금 텀이 4개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데이터셋은 그러니까 시티스케이프라는 데이터셋인데 한 데이터셋은 독일에서 운전하는 그 자동차 앞에 이렇게 블랙박스 같은 거를 넣어놓고 사진을 계속 찍어서 운전하는 사진을
한 데이터셋이고 다른 데이터셋은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해놓은 이거는 차야, 이거는 뭐 도보야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놓은 사진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사이클겐을 훈련을 시키면 첫 번째는 겐 로스를 빼고 이 그 픽셀 레벨 디퍼런스 로스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겐만 사용했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보면은 인풋에 상관없이 아웃풋이 언제나 똑같아요. 뭐 이 사진은 조금 덜한데 이 라벨은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보면은 원래 이미지랑은 되게 관련이 없는 라벨이 나오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을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똑같은 아웃풋을 생성하는 모드 콜랩스라는 현상이고 이쪽 반만 사용하거나 저쪽 반만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포워드 사이클 또는 백워드 사이클 두 개만 각각 하나씩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퀄리티는 이 네 가지 텀이 모두 다 들어가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되돌아가는 이미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결과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 데이터셋은 하나는 GTA라는 그 게임인데 게임 스크린샷이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종류의 그 자동차 사진들입니다. 그 셀프 드라이빙 카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앞에 계속 똑같은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럭이 있으면 무조건 사진이라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뭔가 알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가 사진을 바꿀 때 보면은 아무것도 차가 없는데 차가 있어야지만 진짜 사진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 트럭을 만들어내요. 되게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는 이미지는 되게 마술 가치도 원래 사진이랑 되게 비슷하게 돌아옵니다. 이거는 그 트레이닝 중이어서 조금 더 이 효과가 극대화돼서 나타나긴 하는데 테스트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로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랑 똑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가 오리지널이랑 되게 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트레이닝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완전 아웃 오브 컨트롤로 여기저기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렇게 곱비처럼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랑 굉장히 비슷해야 한다라는 건 중요한 컨스트레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겐이 괜찮은 이미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에 제 생각에 첫 번째 키포인트는 제너레이터 아키텍처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겐에 관련된 건데 원래 겐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로스가 있는데요. 이 로스가 트레이닝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라디언트가 되게 플랫해지는 현상이 발견합니다. 이게 그냥 시그모이드 이 부분 로스를 그냥 그린 건데 보면은 x가 포지티브 쪽일 때는 완전 플랫하잖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되게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살짝 다른 경우에 살짝 다른 포뮬레이션의 겐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 봤는데 저희 경우에는 제일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 LS 겐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살짝 변형된 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이렇게 확률에 로그를 씌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진짜의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에 가까운 스코어를 줘야 하고 가짜의 경우에는 0에 가까운 스코어를 줘야 한다는 좀 되게 엄청 단순해 보이는 objective인데 이렇게 해놓고 훈련을 하면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이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결과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생성되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을 뿐만 아니라 또 트레이닝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렇게 뭐 모드 콜랩스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그림이 막 되게 노이즈 같아진다든지 이런 현상도 없어서 되게 편안하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클겐을 보는 또 한 가지의 시각은 그 L1 로스라고 했는데요. 그 이미지랑
원래 이미 그 y 이미지 ground truth y와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차이에 해당되는 그 L1 로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겐만 가지고는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랑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뭐 트레이닝이 망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겐이 되게 트레인하기 어렵다고 악명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L1을 함께 넣어서 훈련을 시키면 뭔가 되게 이렇게 가이딩 포스가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은 겐에 의존하는 방법인데, 픽스 투 픽스의 경우에는 L1이 이렇게 명확하게 디파인 됐잖아요. 얘를 컬러로 바꿨을 때 이 컬러로 바꾼 아웃풋이 진짜 원래 답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정답이 있었는데, 사이클겐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거랑 비슷한 종류의 조금 가짜 L1 로스를 넣은 거죠.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반대 방향 네트워크로 훈련을 시켜서 얼룩말을 말처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어떤 정답으로 되돌아가야 되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직접적인 L1 로스는 어렵지만 이렇게 뭔가 그거에 관련된 가짜 L1 로스를 넣었더니 훈련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더라 라는 게 사이클겐의 그냥 발견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L1 로스들 넣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말도 안 되게 뻔한 건데, 말 사진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얼룩말을 넣으면 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는 언제나 얼룩말을 만들어내는 애잖아요. 그럼 얼룩말을 넣으면 얘는 바꾸지 말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이 돼야 된다 라고 L1을 또 넣으면 그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사이클겐만 가지고 그림을 사진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키면 뭔가 색깔이 이렇게 반전된다든지, 낮 사진이 있을 때 그거를 뭔가 뭐 새벽인지 밤인지 밤 사진처럼 바꿔준다든지, 우리가 딱히 원하지 않지만 아까 봤던 포뮬레이션에서는 문제가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L1 로스를 추가를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제너레이터가 있고, 원래 사이클겐에서 제너레이터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설명하는 게 말에서 얼룩말로 이제 바꿔주는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냥 얼룩말을 넣었을 때 이제 다시 원래로 복원되는 그 로스를 추가했더니 더 잘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쪽 방향만 보고 있는 거죠. 말에서 얼룩말로 가는 경우에 로스를 말하는 건데, 원래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겐 로스고, 그리고 하나는 이 두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페이크 말이 있을 때 걔를 원래 얼룩말로 바꿔줘야 된다,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로스고, 추가적으로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로스가, 원래 얘는 말 사진만 인풋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얼룩말 사진을 그냥 넣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사진을 냅둬야 된다라는 게 새로 뭔가 부수적인 로스입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가장 성능이 좋았을 때는 그 기존의 사이클 간에다가 말을 넣었을 때 말을 뿜어내는 그거에 대한 로스를 추가한 것, 그리고 얼룩말을 넣었을 때 다시 얼룩말로 복원시키는 로스를 추가했을 때, 그렇게 세 개를 넣었을 때가 그럼 가장 성능이 그래도 좋았던가요? 네. 제 생각에 이 로스를 넣는 거는 성능을 전혀 그러니까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또 로스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뭔가 포뮬레이션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트레이닝이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딱히 필요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결과는 이 아이덴티티 로스라고 하는 마지막 로스가 없이 트레이닝이 됐는데, 모네 사진의 경우에는 진짜 뭔가 저희가 진짜 그냥 그 퀄리티를 위해서 뭐 깔끔한 포뮬레이션 이런 거를 되게 희생할 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네 사진의 경우에는 마지막 아이덴티티 로스를 넣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트레이닝이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조금 알아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그 겐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똑같은 샘플이 들어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걔를 얼마나 진짜라고 생각하는지 확률을 한번 이렇게 플롯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 샘플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가짜 같다가 트레이닝이 진행되면서 이때쯤에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꽤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 여기 0.4니까 거의 한 50%의 확률로 진짜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완전 가짜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샘플이 어떤 식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서 보여지는지를 알 수 있는 플롯 해봤는데 완전 똑같은 아키텍처, 똑같은 설정으로 다시 랜덤 시드만 다르게 해서 훈련을 시키면 이번에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의 경우에는 언제나 좀 되게 리얼하다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훈련을 시키면 되게 언제나 페이크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는 제너레이터고 제너레이터의 로스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하는 트라젝터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걔네들 값에 그냥 평균을 내서 제너레이터한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뭔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파퓰레이션이니까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클계는 제너레이터가 G랑 F 두 개가 있고 각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또 두 개 있어서 이미 네트워크가 4개 있는 상황인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수를 더 많이 늘리면 메모리를 더 많이 먹죠.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저희가 사용했던 거는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좀 사용하는 방법인데 replay buffer라고 이전에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놨던 사진들을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다시 그냥 주기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함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트레이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리플레이 버퍼로 했을 때는 네. 이전에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걸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보여줄 네. 그때는 그럼 백프로파게이션 학습할 때 네. 제너레이터는 학습하지 않고 디스크리미네이터만 학습을 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이런 현상이 많이 없어지나요? 네,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게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수를 많이 늘리는 방법이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터의 수를 좀 늘리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전 제너레이터의 결과를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다시 보여주니까.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클겐의 제 생각에 가장 현재 큰 단점은 모양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드오프인데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모양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중간에 형태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디테일을 간직하면서 만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레슨을 아키텍처로 넘어간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양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사과를 오렌지로 바꾸는 걸 실험을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사과랑 오렌지랑. 그래서 색깔은 잘 바꾸는데 모양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플을 오렌지로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발견을 했고 뭐 또 보면 이렇게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는 것도 막 털을 막 넣어야 되고 뭔가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징그럽죠. 고양이를 강아지로 바꾸는 건. 그래서 제 생각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훈련을 시킬 때는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야생 말 그리고 야생 얼룩말 이 두 가지 클래스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는 말 위에 사람이 있는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푸틴의 사진을 넣어서 얼룩말로 바꿔보라고 하면 사실 이 말만 얼룩말로 바꿔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얼룩말 위에 사람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사람도 얼룩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 생각에 뭔가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셋이 두 개 데이터셋 자체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데이터셋 디스트리뷰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요. 네. 저기 꼭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 돌들도 얼룩이 생긴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게 말의 말의 형태를 잘 못 따서 생긴 문제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게 암묵적으로는 제너레이터가 말의 형태를 이렇게 말을 인식을 해서 말만 얼룩말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사실 여기 왼쪽 위에 그럴듯한 얼룩말을 하나 그냥 제너레이터로 만들어내고 인버스 네트워크가 그 얼룩말을 지워주기만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냥 페일러 케이스고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제너레이터가 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탕까지 다 바꿔버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말만 딱 세그멘트 해가지고 걔만 얼룩말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같은 예에서 만약에 그 얼룩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 많았다면 이건 잘 되는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셋, 얼룩말 데이터셋에 얼룩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면 제 생각에 이것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잘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셋을 봤는데 얼룩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진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1,몇백 장 중에. 그거는 제 생각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전에 네. 몇백 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이클간은 학습할 때 뭐 도메인 A, B 데이터셋이 각각 필요할 텐데 네. 보통 몇 개 이상이 돼야지 좀 잘 됐는지. 데이터셋의 그 다양성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선 토론 웹툰으로 바꾸는 거는 사진이 10,000장이 넘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냥 동영상 스크린샷을 계속 그 프레임을 추출해서 했기 때문인데 사실 다양성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냥 언제나 똑같은 구도,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의 개수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보통 1,000장 정도 사용을 했고요. 모네의 경우에는 1,000장이었고 다른 화가의 경우에는 그림이 조금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덜 있어서 뭐 400장, 500장인 경우도 있었고 요세미티 사진의 경우에는 뭐 2,000장 정도였는데 오히려 걔네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진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인풋에서 뭔가 이렇게 패치를 가져와서 또는 아웃풋에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패치를 이렇게 훔쳐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되게 그럴듯한 사진이지 뭐 다른 게 아니니까 사실 적은 양의 사진을 가지고 오버피팅을 그냥 일어나게 해서 뭔가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제너레이터 아키텍처가 그 fully convolutional resonance이기 때문에 되게 사실 그 패치 단위로 그 각각 네트워크의 리셉티브 필드 단위로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은 한 장이지만 여러 그 사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장 이상의 트레이닝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겐이 지금까지는 그냥 예쁜 사진 만들어내는 일만 했는데 뭔가 유용한 게 없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익스텐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이클겐을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의 조합인데 그 GTA라는 게임의 스크린샷을 이용해서 그 자동차 대시보드에 블랙박스로 달아놓은 사진처럼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쪽이 컴퓨터 그래픽이고 이쪽이 사진인데 원래 사진이 조금 이렇게 독일이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콘크리트가 많고 좀 뿌예요. 좀 되게 채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바꿔주는 일을 사이클겐이 했습니다. 보면 좀 신기한 게 원래 데이터셋에 이렇게 벤츠 마크가 언제나 있거든요. 그래서 벤츠 마크를 사이클겐이 만들어냈죠. 독일이어서. 또 동시에 이런 실제 사진을 컴퓨터 그래픽, GTA 효과로 바꿔주는 것도 생성을 했는데요. GTA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GTA가 되게 그럴듯한 무인 자동차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GTA를 이용해서 셀프 드라이빙 카를 디벨롭할 수도 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GTA 스크린샷이 있을 때 뭐가 차고 뭐가 도보고 뭐가 가로등이고 이런 거를 디텍트 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디텍션을 훈련을 시키고 결국의 목적은 실제 도로에서 똑같은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GTA에서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훈련을 시키고 실제 이미지에서 테스트를 하면 사실 결과가 굉장히 의외로 되게 좋지 않습니다. 17.9% 애큐러시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무인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기술로도 이 정확도를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17.9%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한 최고의 지금 액큐러시가 27%입니다. 이것도 높지는 않은데 별다른 트릭 없이 사이클겐을 이용해서 GTA 사진을 실제 사진처럼 바꿔준 다음에 훈련을 시키면 정확도가 34.8%가 되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27.1%를 가볍게 뛰어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그 픽셀 레벨 액큐러시에서는 82%가 됐는데 이거는 그냥 그 per class accuracy는 가로등의 경우에 몇 퍼센트, 뭐 도로의 경우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낸 거고 per pixel accuracy는 사진에서 몇 픽셀 전체 픽셀 중에서 몇 개가 정답이냐라는 건데 도로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트레이닝이 잘 됐기 때문에 per pixel accuracy는 거의 우리가 원하는 오라클 넘버 93.1%가 실제 도로에서 트레인하고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한 93.1% 결과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준양과 그리고 이번에 MIT 교수로 부임하는 필 그리고 저의 지도 교수 알렉세이 에프로스 교수님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잘 들었고요. 주로 이미지에 관해서 많이 하셨는데 네. 꼭 굳이 이제 이미지에 적용할 필요 없이 약간 일반적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냥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혹시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데 쓰면은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논문과 거의 동시에 랭귀지 쪽에서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포뮬레이션을 가지고 나온 페이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데이터셋은 영어고 한 데이터셋은 불어인데 딱히 이렇게 매치할 필요 없이 그냥 넣고 알아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해봐라 라는 연구도 있었는데 논문 제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검색하시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 컬러라이제이션의 그 픽스 투 픽스를 사용했는데요. 컬러라이제이션은 매칭 페어가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사이클겐이 아니라 그 전에 픽스 투 픽스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컬러라이제이션에 특화된 논문이 있거든요. 저희 연구실에서 한 건데 그 논문이 좀 더 결과가 좋기는 합니다. 네. 되게 튜닝을 많이 했어요. 모네 데이터에서 자연 풍경으로 넘어가는 데이터셋들을 이렇게 구했을 때 네. 그 자연 풍경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설정을 할 때 어떤 좀 조건들을 걸었는지. 플리커라는 웹사이트에서 스크레이브를 했는데 태그를 제 생각에 랜드스케이프라고 하고 태그를 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보니까 모네가 그렸던 풍경이 언제나 다 프랑스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프랑스에 일주일 갔다 왔는데 프랑스는 뭔가 랜드스케이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그래서 제 생각에 프랑스 랜드스케이프 사진으로 했으면 뭔가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이터셋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예제들을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모네 그림으로부터 사진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예제들이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사진에서 사진을 복원하는 그런 경우도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보통 뭐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라 그래서 뭐 어떤 차량이 있으면은 도로에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없애거나 네. 뭐 건물에 뭔가 건물을 방해하는 뭔가 오브젝트들이 있으면 그걸 없애는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그런 네. 연구들도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 그 아까 봤던 그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에 조금 멀리 가야 되네요. 여기서 차를 만들어내고 차를 없앴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이터셋만 찾을 수 있으면 제 생각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폭우가 막 쏟아지는 날이나 비가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에서 찍었던 영상을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좀 이렇게 그럴싸한 또 풍광이 나오게 하죠. 네. 그래서 실제 사진은 아닌데 그 저희가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때 실험한 것 중에 가을 또는 여름에 시뮬레이트 된 그 게임 화면을 겨울 눈 덮인 화면으로 바꾸는 거는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꽤 잘 됐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게 그냥 눈으로 다 덮으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도 쪽에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관심 있게 보이면 저희들은 지도를 이렇게 좀 스타일링을 좀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지도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게 훌륭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될 수 있나요?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실제 리얼한 어떤 지도이긴 하지만은 이게 네. 어떤 모네 풍광이라든가 뭐 수채화 풍광으로 이게 바로 볼 수 있는. 네, 제 생각에 이미지 하나를 뭐 해상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500픽셀 정도 사이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1초에 한 10장 정도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 10 FPS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문제가 이게 이제 좋은 GPU를 이용해서 할 때 그 정도 성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이 정도인데 이걸 이제 실제로 막 구현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이러는 거는 다른 엔지니어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그런 뜻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